자, 귀를 기울여 보시라. 지금부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야말로 막장이라 불릴 법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테니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사람 말을 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 외딴 마을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윗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금박이라도 입힌 듯 번쩍이는 현판이 걸려 있었으니 거기에는 자그마치 충효집가라는 듣기만 해도 거룩한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아, 충효,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하지만 마을의 허리 굽은 노인네들은 그 현판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퇴뱉으며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충효는 개뿔, 저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뼈대 있는 가문인지는 몰라도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 독사의 심장을 가졌지.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안에는 온 마을, 아니 팔도강산의 악명을 떨치는 존재가 살고 있었으니 바로 이 집안의 실세이자 걸어 다니는 재앙, 박씨 대부인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에는 또 기가 막히게도 아들이 자그마치 20하고도 하나, 21명이나 있었습니다. 앞서 태어난 20명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학문이 뛰어나 과거에 극자하거나 묵과에 장원하는 등 가문의 자랑이자 온 마을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 20명의 아들들이 모두 짝을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얼마 못 가 며느리들이 줄행랑을 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 박씨 대부인 때문이었지요. 박씨 대부인은 그 명성에 걸맞게 실로 어마어마한 시집살이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자그마치 20명의 며느리를 맞이했으나 그 20명 모두가 그녀의 지옥같은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거나 혹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대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꽃무늬 술을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뻘겋게 달군 숯불 위에 강제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 그 고통이란. 또 어떤 며느리는 궁중에서나 부르는 고상한 노래를 알지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며칠 밤낮을 굶어야 했지요. 양반과 며느리가 광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집안의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모진 매질을 당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폐물은 나중에 대부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지요. 박씨 대부인의 악행과 그 끝을 모르는 잔혹함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은 치를 떨었고 딸 가진 부모들은 혹여 자기 딸이 박씨 가문에 시집 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20명의 며느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자리에는 원한만이 서리서리 맺혔고 그 결과 21번째 막내 아들 박동현은 나이가 20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중매를 서려는 사람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현은 형들 못지않게 외모가 훤칠하고 성품 또한 온화하고 착했지만 그의 배경에 박씨 대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버티고 있는 한 그 어떤 교수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박씨 댁 막내 도련님 말이요. 인물 좋고 마음씨 좋은 건 알지만 그 어머님 밑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평생 수절하고 말겠소. 온 집안이 막내 아들 동현이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김서련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련은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몸매와는 달리 실로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성난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 눕히고 장정 서너 명이 겨우 드는 쌀가마니를 혼자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서련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련은 박씨 가문과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 박씨 대부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처녀 같았으면 질색하며 피했겠지만 서련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번개처럼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들으니 박씨 댁 막내 도련님이 아직 혼인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부디 저를 위해 박씨 댁에 혼담을 넣어주십시오. 서련의 부모는 딸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기겁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 흉악한 시험이 밑에서 살아남은 며느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소문도 못 들었느냐? 너처럼 곱고 착한 아이가 그리로 시집을 가다니 그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모는 눈물로 딸을 말렸지만 설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저만의 방도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박씨 가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이자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악독한 노파를 제 손으로 벌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딸의 그 서슬퍼런 의지에 설현의 부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씨 가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처녀가 막내 아들에게 시집오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내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시 돈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겠지. 감히 이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좋다. 어디 한번 얼마나 버티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주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걱정스러운 수군거림 속에서 박동현과 김설현의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21번째 며느리는 저 무시무시한 박씨 대부인의 소나귀에서 며칠이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설현이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박씨 대부인은 변함없이 그녀의 오랜 취미활동, 즉 며느리 길들이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설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걸음걸이는 어찌 그리 천박하냐? 양반과 며느리가 되었으면 좀 더 조신하게 걷거라. 말대답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시어미 말에는 그저 네 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어찌 간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게야. 내 어미는 너에게 요리하는 법도 안 가르쳐 주었더냐? 바느질 솜씨 하고는 찌찌. 시골뜨기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박씨 대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설현의 길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이전의 20 며느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악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눈물을 보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이었지요. 박씨 대부인은 며느리를 골탕 먹일 심산으로 억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설현아, 갑자기 목이 마구나. 저기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쪽 우물물이 맛이 좋다고 하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물 2동이만 길어 오너라.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까지 치는 한겨울 밤에 가장 먼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라는 것은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물동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꽁꽁 언 몸으로 물동이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씨 대부인 바로 앞에서 설현은 아차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보기 좋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2개의 물동이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박씨 대부인의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져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뒤집어 쓴 박씨 대부인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박씨 대부인이 손을 치켜들고 설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설현은 재빨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 그만. 흑흑. 어머님, 많이 추우시지요? 제가 얼른 불을 피워 어머님 몸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설현의 그 너무나도 실감 나는 당황한 표정과 진심 어린 사죄에 박씨 대부인은 화를 낼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지만 며느리의 실수를 트집 잡아 벌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분통만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대부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더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설현을 집안의 거대한 쌀 창고로 불렀습니다. 내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내리겠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창고 안에 있는 쌀알을 한 톨도 빠짐없이 쐬어 내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만약 틀리거나 시간이 넘으면 엄히 벌할 것이다. 창고 안에는 장정 수십 명이 몇 달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쌀알을 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이번에야말로 설현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애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이번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분부대로 밤새세요. 아침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설현은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도움 덕분에 많은 이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지요.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 저희 시어머님께서 창고의 쌀알을 전부 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한 대씩만 가져가셔서 세어주시고 그릇 바닥에 각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만 해주시면 제가 큰 은혜를 갚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현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기꺼이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밤새 몰래 박신의 창고를 드나들며 쌀을 세었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설현의 손에는 정확한 쌀알의 개수와 각 그릇에 표시된 기호가 적힌 명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현은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박씨 대부인 앞에 나아가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세어보았습니다. 창고 안에 쌀은 총 308만 7,600하고도 52알이었으며 혹시 제가 잘못 세었을까 염려되어 각 그릇마다 이런 표시를 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옵소서. 박씨 대부인은 설현이 내민 명부를 보고는 너무나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설현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며느리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나니 박씨 대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욱 악랄하고 치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보이질 않는구나. 필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야 눈이 밝아질 것 같다. 얘야, 설현아, 내가 나를 등에 업고 온 나라에 이름난 사찰이란 사찰은 다 돌며 불공을 들여다오. 그러면 내 눈이 번쩍 뜨일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그녀는 설현이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치거나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이번에도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업고 온갖 험한 산길과 가파른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현은 실수로 유난히 돌뿌리가 많고 울퉁불퉁한 길만 골라 다녔고 어쩌다 보니 가파르고 아찔한 돌계단만 오르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업힌 박씨 대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해야 했고 온몸은 쑤시고 결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설현은 또 실수로 시어머니를 침상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그만 손에 힘이 빠졌나 봅니다. 박씨 대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며느리의 실수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지 않습니까? 이 막장 드라마의 절정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극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콜로. 아이고, 숨 막혀 죽겠다. 얘야, 설현아, 내 이 병에는 깊은 산속 닦아질은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그 귀한 영지초가 특효약이라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약초를 구해오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밖에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 험한 산속 절벽으로 약초를 캐러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이번에야말로 설현이 겁을 먹고 거절하거나 혹은 무모하게 나섰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설현은 이번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영지초를 구해 오겠습니다.
그녀는 도롱이를 걸치고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며느리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며느리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혹은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설현이 멀쩡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영지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뒤를 따라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온순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영지초 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산적배를 만났는데 마침 이 호랑이가 나타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대신 자기도 다리를 다쳤기에 제가 잠시 치료해주려 데려왔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살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대부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사건으로 혼쭐이 난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며느리 설현을 함부로 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현이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기 일쑤였습니다. 박씨 가문의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의 이런 기이한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설현의 기상천외한 시어머니 조련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대담하고 지혜로운 막내동생의 아내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 재수씨가 보통 인물이 아니로구나.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다니. 그러게 말일세. 우리가 20명이나 못하는 일을 막내 재수씨 혼자 해냈으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마침내 박씨 대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냈던 20명의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현은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전의 냉담함을 거두고 점차 부드러운 태도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장 같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놀랍게도 따뜻하고 화목하게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박씨 가문에도 진정한 평화와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악독한 시어머니를 교화시킨 21번째 며느리 김설현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악독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강하고 지혜로운 방책이 필요하며 진심과 끈기가 있다면 아무리 굳게 다친 마음이라도 결국에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며느리들과 혹독한 시어머니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